강원도 산골 공사장에서 드러난 집단 매장지 2005년 4월 초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흑암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차로 20분가량 더 들어간 계곡 입구에 소규모 저수지 공사가 한창이었다. 새벽 안개가 아직 산비탈을 감싸고 있을 시간, 굴착기와 덤프트럭 몇 대가 좁은 임도를 겨우겨우 올라와 흙을 퍼나르고 콘크리트 타설을 준비하느라 인부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날 아침도 별다를 것 없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었다. 9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 오래된 굴착기를 다루던 기사 박두식은 평소처럼 버킷을 깊게 넣어 안반 위쪽에 흙을 퍼 올리고 있었다. 계곡 바닥은 오랜 세월 쓸려 내려온 자갈과 점토가 섞인 질퍽한 땅이어서 버킷이 바닥을 찍을 때마다 끄드득 쿵 하는 익숙한 진동이 손과 허리로 전달됐다. 그런데 9시 15분쯤 버킷이 바닥을 긁어 올리던 순간 전혀 다른 감각이 올라왔다. 딱! 짧고 건조한 충격음과 함께 기계 전체가 이상하게 한번 튀어올랐다. 단단한 바위를 건드렸을 때와도 뿌리 깊은 나무를 건드렸을 때와도 다른 느낌이었다. 마치 딱딱한데 살짝 탄성이 있는 무언가를 찍은 듯한 묘한 반응. 경력 15년 차인 박두식은 즉시 손을 떼고 굴착기를 멈췄다. 엔진이 천천히 회전수를 낮추며 그르렁거리다가 조용해지자 계곡을 메우고 있던 기계 소음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산바람 스치는 소리와 멀리서 까마귀 우는 소리만이 남았다. 반장님, 여기 좀 이상한 거 걸렸습니다. 박두식이 몸을 빼내어 캐빈에서 내려오며 소리치자 공사 현장 반장인 최 반장이 안전모를 고쳐 쓰고 허겁지겁 달려왔다. 두 사람은 버킷이 마지막으로 파헤친 구덩이 가장자리로 다가갔다. 막 퍼 올려진 흙더미가 한쪽으로 쏟아져 내려가고 있었고 젖은 진흙 사이로 무언가 낯선 색깔이 비쳐 보였다. 처음에 최 반장은 버킷에 스쳐 찢어진 파란색 방수포 조각쯤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허리를 굽히자 그는 본능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진흙에 반쯤 파묻힌 건 바랜 감색 천조각에 감겨있는 길쭉하고 희끄무레한 물체였다. 이거 뼈 같은데 소뼈인가? 최 반장이 작업용 장갑을 끼고 근처에 있던 얇은 쇠막대를 집어들었다. 그는 최대한 손이 닿지 않게 조심하며 진흙을 살살 걷어냈다. 흙이 떨어져 나갈수록 그 형체는 점점 분명해졌다. 매끈한 곡선을 그리는 표면, 관절과 같은 둥근 부분. 축산 농가 주변에서 보던 돼지나 소의 뼈와는 모양이 달랐다. 잠시 후 그들이 마주한 것은 인간의 팔뼈로 보이는 길쭉한 뼈 한 조각이었다. 파란 천 조각은 낡아 찢어졌지만 어렴풋이 작업복이나 외투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떠올랐다. 설마 사람? 박두식이 침을 꿀꺽 삼키며 중얼거리자 최 반장은 대답 대신 주변을 둘러보았다. 산골 공사 현장은 외진데다가 바로 위쪽은 급경사 낭떠러지였다. 불법으로 가축 사체를 묻기에는 너무 깊고 아슬아슬한 지형이었다. 굴착기 다시 대지 말고 다들 뒤로 물러서. 최 반장은 목소리를 높여 인부들을 한 걸음씩 물러나게 했다. 그러곤 어설프게나마 안전선을 만들고 흙더미에 더 이상 손대지 못하게 했다. 문제는 통신이었다. 계곡 안쪽은 휴대전화 신호가 거의 잡히지 않았다. 최 반장은 여러 번 휴대폰을 들어 올려보며 전화를 걸어봤지만 화면에는 통화 실패 메시지만 반복해서 뜨고 있었다. 결국 그는 박두식에게 곧장 현장 사무실 컨테이너로 내려가 유선 전화를 이용해 군준, 경찰서로 신고하라고 지시했다. 이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 경찰 올 때까지 아무도 손대지 마라. 반장은 흙더미 앞에 서서 인부들 쪽을 등지고 서 있었다. 그 틈에도 몇몇 인부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슬며시 안을 들여다보려 했지만 최 반장은 손사래를 치며 한사코 막아섰다. 약 40분 뒤
공사장 쪽으로 군청 소속 사륜 구동 차량과 순찰차가 연달아 들어왔다. 비포장 임도를 힘겹게 올라오는 동안 흙먼지가 자욱하게 일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군 파출소장 겸 지구대장 격인 하성길 경위와 2명의 형사, 그리고 감식 요원 1명이었다. 신고하신 분이 최 반장님이죠. 하성길은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바로 흙더미 쪽으로 안내를 받았다. 그가 허리를 굽히고 뼈를 확인하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오랜 지방 근무 경력상 그는 사람뼈와 짐승뼈를 대략 구분할 줄 알았다. 이건 소나 돼지가 아닙니다. 하성길이 낮게 말하자 주변 공기가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곧바로 무정이를 잡아 경찰서 상황실과 연결했다. 여기 사람뼈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됐습니다. 위치는 흑암리 상류 저수지 공사 현장. 현장 보존 조치 들어가겠습니다. 도청 쪽 광역수사대에 즉시 보고 올려주십시오. 무전이 끝나자 하성길은 노란 폴리스라인 테이프를 꺼내 구덩이 주변을 넓게 감싸기 시작했다. 인부들에게는 신분증을 모아두고 출입 명단을 작성하게 했고, 한쪽에는 임시 대기 장소를 만들어 작업을 전면 중단시켰다. 혹시 이 근처에서 예전에 실종 사건 같은 거 들은 거 있습니까? 하성길은 최 반장과 박두식에게 물었다. 둘 다 고개를 저었다. 이 공사 현장에 투입된 인부 대부분은 외지인이었고 흑암리 마을 사람들과는 그다지 교류가 없었다. 그들은 그저 이 산동네는 밤에 길이 너무 어두워 무섭다. 옛날에 군부대 있었다더라 정도의 소문만 들었을 뿐이었다. 짧은 현장 감식이 끝나갈 무렵 감식 요원은 더 이상 단 한 구의 유골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초기 구덩이 가장자리에서 조금만 더 흙을 걷어내자 그 아래로 또 다른 뼈 조각들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정강이 뼈로 보이는 긴 뼈, 부러진 갈비뼈,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치열이 남아있는 턱뼈 조각까지. 소장님, 이거 한 사람 몫이 아닙니다. 감식 요원이 얼굴을 굳힌 채 말을 건넸다. 하성길은 잠시 말을 잃었다. 만약 정말 여러 구의 시신이라면 이건 군 경찰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한번 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이번에는 도 경찰청 강력계장과 바로 연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여긴 그냥 산골 공사장이 아닙니다. 집단 매장 지을 가능성이 큽니다. 도 광수대를 투입해야 합니다. 그날 오후 3시 무렵 강원도경 강력팀의 소형 버스와 법의학 장비를 실은 차량이 비포장길을 따라 힘겹게 현장에 도착했다. 팀장 이위 경정, 법의관 전강, 그리고 현장 감식반과 형사들이 차례로 내려 노란 테이프 안으로 들어섰다. 이위는 현장 사정을 간단히 보고받은 뒤 흙더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켰다. 흙냄새에 섞여 은은하게 풍겨오는 오래된 썩은 내음. 아직 뚜렷한 부패 냄새는 아니었지만 인간의 몸이 땅속에서 오랜 시간 머물렀을 때 특유의 단내가 공기 속에 희미하게 배어 있었다. 굴착기는 더 이상 대지 마시고 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위는 전강과 상의한 끝에 대형 장비를 이용한 굴착을 전면 중단시켰다. 굴착기 버킷이 시신을 더 훼손하거나 중요한 증거를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대신 작은 삽과 솔, 브러쉬 같은 도구를 이용해 고고학 발굴에 가까운 방식으로 천천히 흙을 걷어내기로 했다. 감식반원들이 방호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구덩이로 내려가자 인부들은 한 걸음 더 물러났다. 누군가는 담배를 꺼내 물려다가 곧바로 최 반장에게 눈짓을 받고 손에 쥔 담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이곳이 단순한 공사 현장이 아니라 누군가의 최후가 묻혀있는 범죄 현장이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땅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건 뼈뿐만이 아니었다. 썩어 문드러진 천조각, 녹이 세운 지퍼, 부서진 단추, 끊어진 허리띠 버클, 여성용 구두 굽 일부.
모든 조각들이 이곳에 묻힌 이들이 일반적인 농촌 주민이나 노동자들이었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강은 땅 위로 옮겨진 뼈들을 임시 테이블 위에 차곡차곡 올려놓으며 각 위치와 깊이, 주변에서 발견된 물품들을 꼼꼼히 기록했다. 아직 정확한 수는 말할 수 없었지만 최소한 3구 이상의 시신이 이 구덩이 안에 섞여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였다. 해가 산 능선으로 기울고 계곡에 그늘이 내려앉자 이위는 발전기와 대형 작업 등을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밝게 타오르는 할로겐 등 아래 흙더미와 뼈들이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긴 하루가 지나갈 무렵 정강은 잠시 이위를 불러 세웠다. 팀장님, 아직 초동 단계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 몇 년에 걸쳐 서로 다른 시기에 묻힌 시신들이 한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묻히지 않았다는 말인가요? 예. 뼈의 색, 토양 침투 정도, 일부는 비교적 최근의 부패 양상을 보이고 다른 것들은 상당히 오래된 양상이 섞여 있습니다. 이위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 말은 곧 이 계곡 어딘가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사람을 죽이고 이곳에 버려온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의미였다.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나 분쟁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죄.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진 1차 발굴이 끝났을 때 감식반의 임시 기록지에는 미상 유골 AAH라는 표시가 줄줄이 써내려가 있었다. 현장에 있던 누구도 이 숫자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직은 알지 못했다. 강원도 상골 저수지 공사 현장에서의 발견은 이렇게 해서 흑암리 집단 매장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전역을 뒤흔들 미제 연쇄살인 사건의 막을 조용히 올리고 있었다. 법의학 감정 결과 여성 7명, 남성 1명, 그리고 벗겨진 피부 발굴된 유골들은 그날 저녁 서둘러 인근 군청 소재지의 작은 병원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다. 일반 시신 몇 구만 와도 포화 상태가 되는 협소한 공간이었지만 그날 밤부터 이곳은 강원도경 강력팀과 국과수 파견 법의관들이 밤을 새우는 임시 부검실이 되었다. 하얀 형광등 아래 은빛 부검대 8개가 줄지어 놓이고 그 위로 비닐 자루에 담겨온 뼈와 토양, 옷 조각들이 하나씩 올려졌다. 법의관 정황은 방수 앞치마와 라텍스 장갑을 다시 한번 확인한 뒤 얼굴에 마스크를 고쳐 쓰고 조용히 말했다. 먼저 아이부터 갑시다. 하나씩 확실히 정리해야 합니다. 정강은 발굴 현장에서 이미 대략적인 수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실내에서 하나하나 유골을 펼쳐놓고 보니 상황이 훨씬 명확해졌다. 각 부검대 위에 놓인 뼈들을 맞추고 누락된 부분을 체크하고 치아와 골반, 두개골의 형태를 비교하면서 그는 먼저 성별과 대략적인 연령부터 추정해 나갔다. 골반의 모양과 치골궁의 각도, 두개골의 크기와 턱뼈의 발달 정도, 대퇴골과 산관골의 길이. 이런 기초적인 지표들은 성별과 나이를 가늠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였다. 여기 C, D, F, G, H 전부 여성입니다. 골반이 넓고 치골궁기 완만해요. 연령은 대략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 전강은 차트에 차례로 표시했다. 반면 2로 분류된 한 구의 유골은 체격이 다소 크고 뼈가 두껍고 거칠게 발달돼 있었다. 골반 구조와 두개골의 전반적인 특징은 명백히 남성이었다. 한 명은 남성, 20대 중반으로 보입니다. 그가 말하자 옆에서 기록을 맡고 있던 수사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 사람도 다른 피해자들이랑 같은 시기에 죽은 걸까요? 전강은 바로 답하지 않았다. 그는 각 유골의 표면, 특히 관절 부위와 척추, 갈비뼈에 쌓인 토양의 침투 정도와 변색 상태를 비교하고 있었다. 어떤 뼈는 아직도 비교적 밝은 아이보리색을 띠고 있었고 어떤 뼈는 이미 누렇게 변색되어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 한 구덩이에 섞여 있긴 하지만 최소 몇 년의 시간차는 있어 보입니다. 이 남성의 사망 시점은 여성 피해자들 중 일부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성별과 연령 추정이 끝나자 전강은 본격적으로 손상 패턴을 보기 시작했다.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손과 발 부위였다. 몇몇 피해자의 손목뼈와 발목뼈 주변에는 규칙적인 눌림 자국이 남아 있었다. 뼈 자체가 으스러지지는 않았지만 같은 부위에 반복적으로 가해진 압박으로 인해 홈처럼 파여 있는 흔적이었다. 이건 로프나 끈으로 단단히 묶였을 때 생길 수 있는 흔적입니다. 죽기 직전 꽤 긴 시간 동안 결박돼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B와 H로 분류된 여성 피해자의 경우 척추와 갈비뼈 일부에서 골절과 미세한 균열이 여럿 보였다. 전강은 엑스레이 영상을 확대해 보여주며 설명했다. 여기 보세요. 갈비뼈가 안쪽으로 부러져 들어가 있습니다. 둔기에 여러 차례 가격당했거나 발로 밟히거나 몸 위로 무거운 것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방어 흔적으로 보이는 팔뼈 골절도 동시에 존재하고요. 여성 피해자들 중 2명은 비교적 명확한 교살 소견을 보여주었다. 목 앞쪽에 위치한 설골 효잇보내. 쉽게 말해 목 안쪽에 작은 말발굽 모양의 뼈가 부러져 있었다. 성인에서 설골 골절은 거의 전형적인 교살의 증거입니다. 손으로 목을 세게 조르거나 끈으로 목을 조였을 때 잘 생기죠. 수사팀장 이위는 메모지를 보며 물었다. 그럼 사인은 목졸림으로 봐야 합니까? 적어도 2명은 그렇습니다. 나머지 여성 피해자 3명은 갈비뼈와 척추 주변의 다발성 손상이 심해서 흉부를 강하게 여러 차례 찔리거나 가격당한 뒤 사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머지 2명은 뼈의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 정확한 직접 사인은 특정하기 어렵지만 모두 생전에 상당히 폭력적인 공격을 당한 건 확실합니다. 전강의 설명은 어디까지나 뼈로만 재구성한 최소한의 이야기였지만 수사관들의 머릿속에는 이미 피해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어떤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지가 그려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폭력의 흔적보다 전강을 가장 소름 끼치게 만든 건 따로 있었다. 바로 피부가 사라진 방식이었다. 그는 A로 분류된 여성 피해자의 두개골을 들어 형광등 아래에 비춰보았다. 관자놀이에서 시작해 귀 주변을 돌아 턱으로 이어지는 라인, 이마에서 뒤통수로 넘어가는 라인에 아주 얇고 일정한 칼자국이 둘러져 있었다. 처음 현장에서 얼핏 봤을 땐 동물의 이빨에 뜯긴 흔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확대해서 보니 이건 전혀 다릅니다. 전강은 현미경 아래 찍힌 사진을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뼈 표면에는 마치 누군가 미세한 조각돌을 가져다 대고 한 번에 쭉 그어낸 것 같은 매끄럽고 일정한 홈이 나 있었다. 여기 보세요. 날이 지나간 자리가 거의 일정한 깊이, 일정한 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날이 흔들리거나 멈칫거리거나 미끄러진 흔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칼날의 두께가 굉장히 얇습니다. 일반 조리용 칼이나 사냥칼로는 이런 균일한 커팅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는 이어 가슴뼈와 갈비뼈 앞면, 쇄골, 빗장뼈 부위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피부가 있던 자리, 그 아래 피하 조직이 붙었을 뼈 표면을 쭉 따라가 보면 같은 종류의 칼자국이 반복됩니다. 마치 사람의 상반신 피부 전체를 패턴대로 벗겨내기 위해 경계를 그어놓은 것처럼요. 이위가 낮게 물었다. 말 그대로 상반신 전체의 피부가 벗겨져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전강은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 목, 가슴, 등. 최소한 7명의 여성 피해자에게서 동일한 방식으로 피부가 제거된 흔적이 관찰됩니다. 절개선의 위치와 방향, 깊이를 분석해보면 해부학적인 지식을 가진 자가 정확한 해부학 기준선에 맞춰 절개를 한 뒤
피부를 통째로 떼어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두개골의 특정 부분을 짚어가며 설명했다. 눈 주위, 코 옆, 입가, 귓바퀴 주변은 피부와 근육, 신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부위입니다. 처음 해보는 사람이라면 쉽게 찢거나 잘못 잘라서 형태를 망치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턱뼈의 절단선이 딱 피부층이 붙어 있던 경계에 맞춰 지나갑니다. 그 아래의 골조직은 거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무심코 막 베어낸 게 아니라 어디까지가 피부이고 어디서부터 뼈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손이라는 겁니다. 한편 남성 피해자의 뼈, 즉 이로 분류된 유골은 완전히 달랐다. 같은 설골 주변, 같은 쇄골 부위에 칼자국이 있긴 했지만 형태가 전혀 일관성이 없었다. 이쪽을 보시죠. 전강은 남성 피해자의 갈비뼈 조각 2개를 꺼내 여성 피해자의 것과 나란히 놓았다. 여기 남성의 갈비뼈를 보면 칼자국의 폭이 더 넓고 들어간 깊이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확대해보면 날 끝이 거칠게 흔들리다가 멈춘 흔적, 다시 눌러 베어 들어간 흔적이 이어져 있어요. 날 자체도 두껍고 투박한 편입니다. 마치 수작업으로 갈아 만든 가죽칼이나 도축용 칼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다시 여성 피해자의 갈비뼈 사진으로 돌아가자 그 표면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다. 반면 여성 피해자들의 뼈에는 날이 지나간 자리가 현미경 수준에서도 매우 매끄럽습니다. 장이스가 거의 없고 마치 외과 수술용 메스로 베었을 때의 흔적과 유사합니다. 전강은 이미 여러 번 수술과 부검을 경험한 법의관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흔적들이 작은 메스날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리하자면 여성 7명의 피부를 벗기는 데 사용된 도구와 기술, 그리고 남성 1명의 피부를 벗긴 방식은 분명히 다릅니다. 여성 피해자들 쪽은 일관되고 숙련된 기술, 남성 피해자 쪽은 훨씬 서툴고 힘으로 밀어붙인 흔적이에요. 이위는 이 말을 듣고 난 뒤 사건의 구조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다. 한 사람이 2가지 다른 흉기를 썼을 가능성은요? 전강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이 도구를 바꿀 수는 있지만 손의 습관은 바꾸기 어렵습니다. 칼을 쥐는 힘, 절단할 때의 리듬, 멈칫거리는 위치 같은 게 다 무의식적으로 남거든요. 그런데 이 2 패턴은 마치 전혀 다른 필체처럼 보입니다. 저는 최소 2명 이상의 가해자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피부가 제거된 범위도 중요했다. 여성 피해자들의 경우 대부분 머리카락이 나던 부위 바로 아래에서 절개를 시작해 턱 라인과 목을 따라 내려오고 쇄골을 기준으로 앞가슴을 크게 감싸는 형식으로 절단선이 존재했다. 등 쪽에서도 어깨뼈 주변을 크게 도는 절개선이 따라 있었다. 이는 곧 단순히 신원을 감추기 위해 일부 얼굴만 훼손한 것이 아니라 얼굴 전체와 상반신을 하나의 피부 조각으로 떼어내기 위한 설계였다는 의미였다. 오른손잡이 가해자로 보입니다. 절개선의 진행 방향이 일정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이 반복돼요. 마치 누군가 습관처럼 같은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한 흔적 같기도 합니다. 한편 남성 피해자의 경우 피부가 제거된 범위는 훨씬 제한적이고 지저분했다. 전강은 이 점을 강조했다. 이 남성 피해자의 경우 절개선이 여기저기 겹쳐져 있고 어디까지 떼어내고자 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뼈까지 깊게 파고들었고 어떤 부분은 표면만 긁힌 정도로 끝나 있죠. 어렵게 따라 해본 흉내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는 이후 수사 방향에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 숙련된 자가 반복적으로 행한 연쇄적이고 의식화된 피부 제거, 그리고 그 패턴을 어설프게 모방한 듯한 서툰 2차 가해. 부검이 계속될수록 전강의 기록지는 점점 두꺼워졌다. 각 피해자의 뼈 상태, 치아 보존 정도, 과거 골절 여부, 영양 상태를 하나씩 표기하면서도 그는 내내 머릿속에서 같은 문장을 떠올리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살인이 아니다. 누군가는 피부 그 자체를 목표로 했다. 여성 7명의 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점은 생전에 심각한 만성질환이나 골질환의 흔적이 거의 없고 전반적으로 건강한 젊은 성인의 골격이라는 점이었다. 극단적으로 영양 상태가 불량한 흔적도 없었다. 즉, 가해자는 대체로 젊고 건강하며 피부 탄력이 좋은 여성을 골라 피해자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반대로 남성 피해자의 뼈에서는 몇 가지 특이점이 눈에 띄었다. 다리뼈의 성장판 부위가 다소 비정상적인 형태를 보이고 일부 관절의 변형 정도가 미묘하게 달라. 전강은 발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다는 메모를 남겼다. 이 부분은 나중에 수사팀이 신원을 특정해 갈 때 지적 장애를 앓던 청년이라는 정보와 맞물려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전강이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3가지뿐이었다. 총 8구의 시신이 한 구덩이에 섞여 있었고 그중 7명은 젊은 여성, 1명은 젊은 남성, 그리고 적어도 여성 7명은 죽기 전으로 얼굴과 상반신의 피부가 전문적인 기술로 벗겨졌으며 그 과정은 단순한 분노의 발현이 아니라 매우 조직적이고 목적이 분명한 행위라는 것. 전강은 마지막 보고서 초안을 이위에게 건네며 짧게 말했다. 이건 우발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해자에게 살해는 부차적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진짜로 원했던 건 바로 그들의 피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한 문장은 이후 수사팀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이제 이위와 형사들은 단순히 연쇄살인범을 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피부를 수집하는 자를 추적해야 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법의관 전강이 보여준 2가지 전혀 다른 칼자국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다친 산골마을과 복수에 사로잡힌 사냥꾼 흑암리는 행정구역상 강원도 어느 군준내에 속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산에 갇힌 섬이나 다름없는 마을이었다. 읍내와 이어지는 길은 비포장 임도 하나뿐. 눈이 많이 오는 겨울이면 일주일씩 길이 끊기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주민 대부분은 평생을 마을 밖으로 나가본 적이 거의 없고 외지인과 말을 섞는 일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집단 매장지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경찰 무전망을 타고 흘러들어간 뒤 관격수사대가 흑암리로 들어왔을 때 마을의 첫 반응은 공포가 아니라 냉랭한 침묵이었다. 이위 경정과 형사들이 마을 어귀에 차를 세우고 들어섰을 때 아이들이 먼저 그들을 발견했다. 놀란 눈으로 잠시 힐끔거리더니 누군가 경찰이다 라고 소리치는 순간 우르르 집 안으로 숨어들었다. 개 짖는 소리만 몇 번 울리고 골목길은 금세 적막해졌다. 생각보다 반응이 싸늘하네요. 옆에 서 있던 형사가 낮게 중얼거리자 이위는 짧게 대답했다. 원래 이 정도로 고립된 마을은 권력보다 자기들끼리의 룰을 더 우선시합니다. 실제로도 그랬다. 이위와 형사들이 집집마다 초인종 대신 현관문을 두드리며 실종된 사람을 본 적 있느냐, 밤에 수상한 차를 본 적 있느냐고 묻자 돌아오는 건 거의 틀에 박힌 답뿐이었다. 몰라요. 그날 저는 산에 있었어요. 우린 텔레비전도 잘 안 봅니다. 박소식은 모릅니다. 이 산에는 원래 잡귀가 많아요. 예전부터 그런 소문만 있지 사람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대부분 문은 반쯤만 열린 채로 얼굴만 내밀고 짧게 대답했다. 질문이 2-3개 이상 길어지는 기색이 보이면 곧바로 바빠서 이만이라며 문을 닫아버렸다. 마을 중심부에 있는 회관에서 이위가 이장 겸 노인회장인 마을 어른 마태수를 마주했을 때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노인은 지팡이를 짚고 앉아 경찰들이 펼쳐놓은 항공사진과 지도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 매장지 말이요? 우리 쪽 사람은 아닐 겁니다.
여기 사람은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죽습니다. 남에게 패 끼칠 일도 없고 남 일에 나설 일도 없습니다. 이위는 마을 안에서 실종된 사람은 없느냐고 거듭 물었지만 마태수의 대답은 늘 같았다. 여기 사람은 사람을 잃으면 산이 데려간 줄 압니다. 경찰 불러봤자 산이 돌려주지 않아요. 말 속에는 미신과 체념, 그리고 어딘가 단단한 의도적인 차단이 섞여 있었다. 며칠이 흘렀지만 흑암리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사람들은 경찰이 지나가면 말끝을 뚝 끊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뭔가를 알고 있을 법한 어르신들과 중년 남자들은 서로 눈빛만 주고받을 뿐이었다. 이위는 감식 결과 보고서를 다시 펼쳐들었다. 남성 피해자 한 명의 뼈에서 발달장애 의심 소견, 대퇴골, 관절 변형. 법의관 정강은 그때 이렇게 부연했다. 체격은 성인이지만 고래 성장 패턴과 생활 흔적을 보면 아마 어릴 때부터 작업이나 노동을 제대로 못 해본 사람일 겁니다. 쉽게 말해 지적장애를 앓던 청년일 가능성이 커요. 이위는 그 소견을 곱씹으며 다시 한번 마을 인구 명부를 펼쳤다. 군청에서 넘겨받은 자료에는 흑암리 주민의 이름과 호적사항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그중 그의 시선이 멈춘 이름은 전구철남, 당시 25세, 지적장애 이었다. 우철은 정확히 4년 전 산에 나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하긴 했지만 길을 잃고 산에서 죽었을 것이라는 추측만 남긴 채 사건은 금세 잊혀졌다. 산에서는 그런 일이 흔했다. 그날 저녁 이위는 전구철의 집을 찾았다. 마을 가장자리, 밭과 산 사이에 덩그러니 놓인 허름한 집. 우철의 부모는 이미 많이 늙어 있었다. 어머니는 손가락이 굽은 상태로 장작을 패고 있었고 아버지는 휑한 눈으로 마당을 쓸고 있었다. 우철이요. 그 애는 그냥 애였습니다. 몸만 컸지 머리는 늘 10살 같았지요. 어머니는 처음엔 그렇게만 말하고 입을 다물었다. 말을 이을수록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날도 그랬어요. 산에 노루 보러 간다고 들떠서 나갔는데 돌아오질 않았지요. 사람들은 다 산이 데려갔다고 그렇게 믿자고들 했어요. 아버지는 담배를 비벼 끄며 낮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경찰이 그때도 왔었어. 다 찾아봤지만 못 찾았다고 이제 와서 뭐 더 할 게 있겠소. 직접적으로 누가 죽였다는 말은 없었다. 그러나 마을 전체가 산이 데려갔다는 이야기 뒤에 무언가를 감추고 있다는 느낌은 점점 짙어졌다. 마을 사람들 가운데 유독 경찰의 시선을 피해 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다. 산짐승 사냥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손혜식이었다. 그는 마을에서도 좀처럼 입을 열지 않는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사람 많은 데를 싫어하고 평소에도 대부분 산에서 지내다시피 했다. 그의 집은 다른 집들과 달리 마을 끝자락, 산 비탈을 깎아 만든 터에 외따로 붙어 있었고 밤이면 거칠게 짖는 사냥가의 소리만 울려 퍼졌다. 처음 인구 명부를 훑어볼 때만 해도 이위에게 손혜식은 단지 산을 잘 아는 사람, 수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 정도로만 기록됐었다. 그러나 법의관 정황이 남성 피해자의 뼈에 남은 거칠고 일정치 않은 도구 흔적, 그리고 동물 가죽을 다루는 이의 칼질 습관과 유사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이후 수사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손혜식을 향하기 시작했다. 동물 가죽을 자주 벗기는 사람이라면 사람 피부를 어설프게 따라하려 한 흔적과 어느 정도 겹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곧 그가 범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전강은 신중히 선을 그었지만 이위는 이미 머릿속에서 피의자상을 그려가고 있었다. 산을 웬만한 경찰보다 더 잘 알고 칼을 손에서 놓고 사는 일이 없는 남자. 누군가에 대한 강한 원한만 덧붙여진다면 충분히 폭발적인 조합이 될 수 있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가죽장이었던 노인 손춘배의 과거를 캐기 시작하면서 찾아왔다. 마을 사람들의 입은 단단히 닫혀 있었지만 손춘배의 집에서 혼자 살아가던 미망인 박금수는 달랐다. 이위가 몇 번 집 앞까지 찾아갔을 때만 해도 그녀는 그냥 사고였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나 며칠 뒤 수사에 나선 여형사 한 명이 장작과 쌀을 들고 조용히 찾아갔다. 화롯불 앞에 나란히 앉아 한참이나 이런저런 마을 이야기를 듣기만 하다가 아주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주머니, 손춘배 어르신이 정말 산에서 미끄러져 돌아가신 거 맞죠? 박금순의 손이 잠시 굳었다.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한참이나 입술을 깨물다 결국 낮게 중얼거렸다. 그게 다 업보라고들 했어요. 이 마을이 진 빚이라고. 그녀는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놓았다. 손춘배는 평생을 가죽장이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멧돼지, 노루, 소, 돼지, 가죽까지 못 다루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손이 야무진 장인이었다.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가 작업하는 광경을 몰래 지켜보는 게 일종의 놀이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그를 졸졸 따라다니던 아이가 있었는데 바로 전구철이었다. 지적장애가 있어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던 우철에게 가죽을 벗기는 과정은 이상하리만큼 매혹적인 장면이었다. 그날도 그랬어요. 남편이 산에서 노루를 잡아와서 작업장에 매달아 놓고 가죽을 벗기고 있었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돌아보니 우철이가 눈을 반짝이며 그걸 지켜보고 있더래요. 남편은 그냥 또 왔구나 하고 웃으면서 자투리 가죽을 좀 떼어주고. 문제는 그 며칠 뒤에 벌어졌다. 박금순의 말에 따르면 손춘배는 그날도 늘 하듯 작업장에 올라갔다가 말문이 막히는 광경을 보게 된다. 작업장 바닥에는 마을에서 키우던 누런개 한 마리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고 그 위에는 우철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손춘배가 쓰던 가죽칼이 들려 있었다. 그 애는 기분이 좋아 보였대요. 나도 할 줄 알아요 하면서 개 가죽을 반쯤 벗겨놓은 상태였다고. 남편은 그걸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이건 장난이 아니라 죄다 라고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소리치고 손춘배는 그 자리에서 칼을 빼앗고 작업장을 뛰쳐나와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러 내려가려 했다. 겁에 질린 우철은 그를 붙잡으려다 좁은 작업장 끝에서 손춘배의 등을 세게 밀었다. 거긴 바로 낭떠러지였어요. 저는 조금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대로 굴러떨어지는 걸 봤죠. 우철이는 그저 멍한 표정으로 아래만 내려다보고 있었고요. 사고 후 마을 어른 마태수와 몇몇 남자들이 모여 회의를 했다. 우철이는 제정신이 아닌 애다. 경찰에 넘겨봐야 감옥에 있는지도 모를 것이라는 말이 오갔다. 결국 그들은 이 일을 산에서 미끄러진 사고로 정리하기로 입을 모았다. 산이 데려간 거라고, 업보라고 생각하자고 다들 그렇게 말했어요. 어린애 하나 때문에 마을이 시끄러워질 필요 없다고. 저는 남편이 억울해 죽었는데 끝내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박금순의 눈물이 마룻바닥에 떨어졌다. 이야기의 끝에 한 이름이 조용히 따라 나왔다. 해식이, 손해식 그 애만 빼고요. 그 애는 남편을 아버지처럼 따르던 아이였으니까요. 손해식은 손춘배의 먼 친척이었고 사실상 제자이기도 했다. 어릴 때부터 작업장에 들락거리며 칼 다루는 법과 사냥터를 읽는 법을 배워 왔다. 손춘배가 죽은 뒤 그는 마을 사람들의 합의에 따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장례를 치르는 광경을 지켜봤다. 전구철은 며칠 동안 집안에 숨어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산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번에도 산이 데려갔다고 말했고 경찰에 대한 설명도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손해식은 달랐다. 그는 산에서 우철이 자주 다니던 오솔길과 작업장 근처를 며칠 동안 뒤졌다.
그 과정에서 그는 어떻게든 진실을 찾아내겠다는 집착과 마을이 우철이를 살려두는 것은 남편을 2번 죽이는 것이라는 분노 속에서 점점 무너져 갔다. 몇 주 뒤 그는 결국 우철을 산속에서 마주쳤다. 여전히 허허 웃으며 개가죽 벗기는 법을 더 보여달라고 말하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손혜식의 마지막 남아있던 이성이 끊어졌다. 법의관이 확인했던 거칠고 엉성한 칼자국은 바로 그때의 흔적이었다. 손혜식은 자신이 배운 대로 그러나 어설프게 우철의 피부를 베어내기 시작했다. 피를 뒤집어 쓴 채 그날 손춤배가 떨어졌던 그 낭떠러지를 떠올리며 그 역시 우철의 시신을 질질 끌고 집단 매장지 방향으로 향했다. 산이 데려간 것처럼 보이게 만들겠다. 그리고 혹시 누가 찾더라도 그 괴물 같은 다른 놈이 한 짓으로 보이게 만들겠다. 그가 그 구덩이에 우철을 던져 넣을 때 이미 다른 여성 피해자들의 뼈가 그곳에 쌓여 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마을 어른들이 은근히 흘리던 산 너머엔 누구도 가면 안 되는 곳이 있다. 그쪽은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곳이라는 이야기가 그에게 가장 손쉬운 은신처를 가리켜준 것만은 분명했다. 이위와 형사들이 손혜식을 관찰할수록 그의 삶은 철저히 복수와 은폐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거의 교류하지 않았고 사냥 외에는 딱히 소득도 취미도 인간관계도 없었다. 밤이면 혼자 산속에서 시간을 보내며 산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들고 읍내로 내려가 팔았다. 법의관 정황이 남성 피해자의 칼자국이 투박한 가죽칼과 흡사하다고 말한 순간 퍼즐은 완성됐다. 마을이 감추고 있던 첫 번째 죽음, 손춘배. 그 죽음으로 뒤틀린 한 사냥꾼의 마음, 손혜식. 그리고 그가 자행한 2번째 죽음, 전구철. 이 모든 것이 흑암리라는 닫힌 공동체 안에서 외부의 법과 정의를 차단한 채 조용히 순환하고 있었다. 손혜식이 체포되던 새벽, 마을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사냥개가 몇 번 지저댔지만 어느 집에서도 불이 켜지지 않았다. 경찰들이 그의 집 주변을 포위하고 문을 두드렸을 때도 누군가는 분명 어둠 속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끝까지 그 장면을 말려 나선 사람은 없었다. 체포 이후 조사실에서 손혜식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는 괴물이 아닙니다. 괴물은 따로 있었어요. 그가 말하는 괴물이 누구인지 수사팀은 이미 알고 있었다. 여성 7명의 피부를 메스로 벗겨내 지하실에 보관해 온 또 다른 살인자. 그러나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장의 몫이었다. 이 장에서 확실해진 건 단 한 가지였다. 흑암리는 하나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 또 다른 피를 흘리게 내버려두는 마을이었고 손혜식은 그 피의 고리 속에서 복수라는 이름의 제2의 괴물로 변해간 사냥꾼이었다. 닫힌 산골 마을과 복수에 사로잡힌 사냥꾼. 이 둘이 만들어낸 뒤틀린 침묵의 구조가 그토록 오랫동안 진짜 괴물을 가려주고 있었던 것이다. 보건지소 지하 비밀실과 진짜 살인마의 인피 갤러리, 흑암리 보건지소에 들어섰을 때만 해도 2위 경정의 첫인상은 너무 깨끗하다는 것이었다. 시골 마을 진료소답게 허름할 거라 예상했지만 바닥은 왁스로 반들반들했고 벽에는 곰팡이 하나 보이지 않았다. 약장들은 색깔별 라벨이 가지런히 붙어 있었고 금방 소독한 듯 알코올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얀 가운을 입은 남자가 아이의 손가락에 붕대를 감아주고 있었다. 흑암리 보건지소 담당 의무사 유진화 48. 차분한 목소리, 또렷한 발음, 눈빛은 온화하고 전문직 특유의 여유까지 느껴졌다. 겉으로 보기엔 그 어디에서도 괴물의 그림자는 찾기 어려웠다. 조금만 참아요. 금방 나을 겁니다. 그는 아이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고 아버지에게 기본적인 처치 방법을 설명했다.
이위와 전강, 그리고 형사들이 문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유진화의 표정에는 단 1mm1mm의 동요도 없었다. 아이와 아버지가 연신 고개를 숙이며 나가고 보건지소 안에 4사람만 남자, 이위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유 선생님, 강원도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의관 출신이시라고요. 네. 예전에 군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제대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와 아버지 뒤를 이어 여기서 진료를 보고 있지요. 이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웃었다. 산골 마을에서 이런 분이 있다는 건 큰 행운이네요. 표면적인 대화는 공손하고 매끄러웠다. 하지만 그 사이 정황 법의관은 조용히 주변을 훑고 있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부검실과 수술실 냄새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다. 알코올, 베타딘, 클로라민, 포르말린. 각기 다른 냄새를 맡고도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다. 지금 그의 콧속을 긁고 있는 냄새는 조금 달랐다. 선생님, 소독은 주로 어떤 약을 쓰십니까? 전강이 가볍게 묻자 유진화가 자연스럽게 답했다. 에탄올, 요오드, 클로라민 B 정도입니다. 뭐 다들 쓰는 그 정도죠. 전강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그것 말고 다른 냄새가 섞여 있네요. 순간 짧지만 분명한 정적이 흘렀다. 이위와 형사 하나가 동시에 전강을 바라봤다. 유진화의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가 살짝 굳어지는 걸 전강은 놓치지 않았다. 농담하시는 거죠, 선생님? 여긴 시골 보건지소일 뿐인데. 포르말린 냄새입니다. 전강이 잘라 말했다. 시신이나 장기, 조직을 오래 보존할 때 쓰는 그 냄새요. 유진화의 눈빛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어깨를 으쓱이며 받아쳤다. 과거에 쓰던 약품이 남아있을 수도 있죠. 이 건물이 지어진 지가 오래됐으니까요. 전강은 대답 대신 냄새의 근원을 찾듯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소독약 냄새가 강한 곳은 진료 침대와 상처 소독대 주변이었지만 포르말린 특유의 싸늘하고 매캐한 향은 어딘가 다른 방향에서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다. 그는 먼저 벽 쪽의 금속 약장을 살폈다. 잠금 장치에는 보건소장의 직인이 찍힌 봉인이 붙어 있었다. 유진화가 미리 설명했던 시술용 날카로운 기구는 규정상 봉인 상태로 보관 중이라는 그 장비 창고였다. 저기는 아닌데. 전강은 중얼거리며 시선을 낮췄다. 바닥 타일 사이 눈에 잘 띄지 않는 얇은 먼지선, 그리고 방향이 살짝 다른 긁힌 자국. 무언가 무거운 것이 정기적으로 움직여온 흔적이었다. 그 흔적은 진료실 한쪽 구석에 낡은 한약장으로 이어졌다.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위에는 유리문, 아래에는 수십 개의 작은 서랍이 달린 나무 약장. 안에는 말린 뿌리와 잎, 껍질이 담긴 병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서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동네 노인들에게 탕약을 지어주기 위한 공간처럼 보였다. 하지만 바닥에 긁힌 자국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이 가구는 자주 옮겨졌다. 여기 한번 밀어보시죠. 전강이 낮게 말하자 이위가 형사 둘을 향해 턱짓했다. 두 사람이 팔을 걷어붙이고 약장의 양쪽을 동시에 밀어 올렸다. 무게에 비해 생각보다 쉽게 약장이 바닥을 미끄러지듯 밀려났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아래에 숨겨진 철제 뚜껑이 모습을 드러냈다. 타일색과 거의 똑같은 회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틈은 고무 패킹으로 정교하게 메워져 있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저 바닥 무늬 중 하나로 지나칠 법한 수준이었다. 이위의 시선이 유진화를 향했다. 이게 뭡니까? 유진화는 잠시 이위와 전강, 그리고 바닥의 철문을 번갈아 보다가 느리게 눈을 감았다 뜨더니 늘 그러하듯 무표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마
옛날에 쓰던 방공호 같은 거겠죠. 전 잘 모릅니다. 그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이위는 이미 결정을 내렸다. 영장 여부는 나중 문제고 지금은 생존자가 있을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는 형사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따개 가져와. 젊은 자물쇠는 생각보다 금세 부서졌다. 뚜껑을 들어 올리는 순간 지하에서 차갑고 무거운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 올라왔다. 그 공기 속에는 진료실에서 맡은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강한 화학 냄새가 섞여 있었다. 맞네요. 포르말린입니다. 전강이 얼굴을 찌푸렸다. 좁은 계단이 어둠 속으로 내려가고 있었다. 이위가 휴대용 랜턴을 켜고 먼저 내려가려 하자 전강이 짧게 그를 붙잡았다. 지금부터 내려가서 보는 건 평범한 장면이 아닐 겁니다. 그건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이위는 숨을 한번 고르고 계단 첫 칸에 발을 내디뎠다. 뒤이어 전강, 여형사, 그리고 무장한 순경 둘이 줄지어 내려갔다. 유진화는 양손이 뒤로 수갑에 채워진 상태로 맨 앞에서 발을 옮겼다. 계단 아래 스위치 하나가 벽에 붙어 있었다. 이위가 손목으로 스위치를 튕기자 탁 하는 소리와 함께 형광등이 켜졌다. 그들이 마주한 광경은 지하 창고라는 표현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다. 시멘트로 매끈하게 마감된 벽, 천장에는 공업용 환풍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한쪽에는 작업대와 금속 선반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마치 작은 수술실과 실험실을 합쳐놓은 듯한 구조였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을 완전히 붙잡아 고정시킨 것은 벽면을 따라 일렬로 세워져 있는 7개의 대형 유리탱크였다. 각 탱크에는 노르스름한 액체가 가득 차 있었고 그 안에는 무엇인가가 부유하고 있었다. 처음 본 사람이라면 그것을 가죽이라고 알아보기까지 몇 초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전강은 그 몇 초를 건너뛰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이 무엇인지. 피부군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각 탱크 안에는 목에서부터 허리까지 이어지는 상반신의 피부가 펼쳐져 있었다. 양팔까지 포함된 가죽은 금속 프레임에 곧게 펼쳐진 채 마치 젖은 옷감처럼 액체 속에서 나풀거렸다. 손가락 하나하나까지 온전히 붙어있는 피부도 있었고 어깨 부근이 살짝 찢어진 흔적이 보이는 것도 있었다. 심장과 폐가 있었어야 할 공간은 텅 비어 있었다. 대신 그 자리는 한때 사람이었던 존재의 가장 바깥층이 얇은 막처럼 떠다니고 있었다. 숨을 삼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여형사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벽을 짚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가 있었다. 이게 전부 피해자들? 이위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정강이 조용히 다가가 탱크마다 붙어있는 작은 라벨들을 읽어 내려갔다. F1, F2, F3. 포렌식 팀에서 임시로 붙인 것과 같은 여성 피해자 표기였다. 각각의 수치와 기록은 이미 그가 법의학 보고서에서 수없이 마주했던 것들이었다. 훨씬 더 정교하군요. 그가 간신히 짜낸 말이었다. 뼈에서 보이던 메스 자국만으로도 충분히 비정상적이라고 느꼈는데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 모든 상상을 넘어섰다. 피부는 마치 양복 한 벌을 패턴대로 잘라놓은 것처럼 정확하게 절개돼 있었다. 목둘레를 따라 한 바퀴 쇄골선을 타고 어깨로 이어져 팔까지, 그리고 다시 겨드랑이 밑선을 지나 가슴, 복부, 허리까지 하나의 라인이 거의 끊김없이 이어지고 있었다. 살을 찢은 흔적이 아니라 한 겹을 조심스럽게 벗겨낸 흔적이었다. 하지만 그 지하실의 가장 섬뜩한 부분은 따로 있었다.
공간 중앙에는 긴 스테인리스 작업대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석고로 만든 머리 모형 7개가 일렬로 놓여 있었다. 각 머리 위에는 유리탱크 안과 동일한 액체에 담갔다 꺼낸 듯한 얼굴 가죽이 정교하게 덮여 있었다. 눈썹, 속눈썹, 입술의 선까지 그대로 살아 있었다. 눈동자만이 비어 있을 뿐 멀리서 보면 지금이라도 말을 걸 것 같은 얼굴들이 줄지어 있었다. 미쳤군. 이위의 입에서 욕에 가까운 탄식이 새어나왔다. 머리 모형 옆에는 각 피해자의 이름이 적힌 쪽지가 간단히 붙어 있었다. 실명은 아니었지만 수사팀이 임시로 붙였던 피해자 코드와 실종 날짜, 나이, 신체 특징 등이 적혀 있었다. FP, 여, 22세, 강릉 인근 실종 F3, 여, 20세, 대학교 2학년 F6, 여, 26세. 약초 행상, 정강은 한 얼굴에 시선을 오래 두지 못했다. 의사로서 수없이 많은 시신을 봐왔지만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재현하려는 노력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경우는 없었다. 단순한 보존이나 연구의 차원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집착이었다. 이위는 천천히 몸을 돌려 계단 입구 쪽에 서 있는 유진화를 바라봤다. 그는 아직도 놀랍도록 침착해 보였다. 약간 창백해진 얼굴, 그러나 눈빛은 여전히 잔잔했다. 유진화 씨, 이위가 낮게 불렀다. 이게 다 뭐죠? 유진화는 잠시 지하실을 둘러보더니 오히려 이위에게 되물었다. 경정님, 사람의 피부가 얼마 만에 늙는지 아십니까? 뜻밖의 질문에 이위가 눈살을 찌푸렸다. 그 사이 유진화는 혼잣말하듯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20살, 21살. 그때가 가장 탄력있고 잡티가 없고 매끈하지요. 그 이후엔 너무 빠르게 무너집니다. 햇빛, 스트레스, 세월 다 적입니다. 의무실에서 환자들을 보다 보면 그게 눈에 훤히 보입니다. 전강이 이를 악물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살을 벗겼다는 겁니까? 유진화는 고개를 기울이며 탱크 안의 피부를 향해 턱짓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지요. 저는 단지 그 순간을 붙잡아둔 것뿐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라 할 만한 감정이 전혀 실려 있지 않았다. 마치 오래 준비한 논문을 발표하는 교수처럼 차분하고 논리적이었다. 군에서 오래 있으면 사람의 몸이 얼마나 쉽게 망가지는지 너무 잘 보게 됩니다. 골절, 파열, 괴사.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결국 다 무너져요. 그런데 피부는 방식만 알면 놀라울 정도로 오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한 탱크 가까이 다가가 손목의 수갑이 덜그럭거리도록 몸을 기울였다. 액체 속에서 떠있는 팔피부 한 조각이 미세한 물결에 흔들렸다. 보세요. 죽은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 정도입니다. 여 형사가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을 죽였다고요? 이유는 하나가 아니죠. 유진화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들은 이 마을엔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예뻤고 무방비했고 세상에 잊혀지기 쉬운 존재들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잊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름 대신 코드 번호만 써둔 겁니까? 이위가 비웃듯 물었다. 이름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기도 하고 같은 이름이 많기도 하지요. 하지만 피부는 단 하나입니다. 전강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작업대 쪽으로 다가가 날카로운 메스 하나를 집어들었다. 오랫동안 손에 익은 수술용 10번 메스였다. 여기 있는 메스들 전부 병원 납품용이네요. 군에서 쓰던 것과도 같은 규격이고요. 그는 탱크 옆에 놓여있던 작업용 나무판을 끌어다 그 위에 놓여있던 작은 피부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다. 아마도 추가 보존을 위해 따로 떼어둔 일부일 것이다. 정강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가 메스로
피부 가장자리를 한번 스쳐 베어냈다. 절개면은 유리처럼 매끈하게 갈라졌다. 그가 현미경 아래서 수없이 보아온 뼈 표면의 완벽한 칼날 흔적과 동일한 느낌이었다. 확신하셨습니까? 이위가 낮게 묻자 전강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가죽칼의 흔적이 아닙니다. 손해식이 쓴 투박한 도축용 칼도 아니고요. 수술용 메스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메스를 이 정도로 다룰 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시선을 돌려 유진화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당신 같은 사람 말입니다, 유진화 씨. 지하실 한쪽 선반에는 여러 개의 노트가 가지런히 꽂혀 있었다. 여형사가 장갑을 끼고 그중 하나를 꺼내 펼쳤다. 날짜, 천, 마취 용량, 절개 라인, 보존액 비율, 건조 시간. 마치 수술 기록지처럼 세세하게 적힌 글씨들이 빼곡히 이어져 있었다. 거기엔 실험쥐이라는 단어도, 피해자라는 단어도 없었다. 그 대신 샘플샘, 피부 탄력 우수, 색소 침착 저금, 샘플식, 보존액 비율 1.9에서 주름 발생 1.72 적당. 이런 식의 문장들만이 줄줄이 이어져 있었다. 그것은 범죄의 일지가 아니라 어느 광적인 연구자의 실험 노트에 가까웠다. 당신에게 이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이위가 노트를 덮으며 물었다. 유진화는 잠시 생각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다. 작품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지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 순간 이위는 지난 몇 주간의 수사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다. 산속 집단 매장지, 뼈에 남은 칼자국, 7명의 여성 피해자와 1명의 남성 피해자, 사냥꾼 손해식의 어설픈 흉내, 마을이 숨기려 했던 첫 번째 죽음, 그리고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지하실. 마을 바깥에서 발견된 뼈들은 이곳으로부터 버려진 부산물이었다. 살인 행위의 중심, 집착과 의식의 무대는 바로 이 공간이었다. 손해식은 단지 당신이 만든 지옥을 흉내낸 한 명의 피해자에 불과했습니다. 이위는 낮게 말했다. 우린 지금까지 잘못된 괴물을 쫓고 있었던 거죠. 유진화는 어깨를 으쓱였다. 괴물이라. 그는 피식 웃었다. 제가 군에서 배운 건 사람을 살리는 법이었습니다. 다만 이곳에 돌아와 보니 사람을 살리는 건 이 마을에겐 별 의미가 없더군요. 다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 채 죽어갑니다. 그는 탱크 속 피부들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최소한 제가 기억합니다. 제 방식대로. 보건지소 지하의 비밀실은 그날 이후 인피 갤러리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다. 법의학자들, 프로파일러들, 기자들조차 사진으로만 겨우 그 실체를 확인했을 뿐 직접 내려가 본 사람들은 끝내 손에 꼽힐 정도였다. 그곳은 단순한 범죄 현장이 아니라 한 인간의 왜곡된 미학과 병적인 집착이 응축된 장소였다. 흑암리 상골마을은 오랫동안 외부 세계를 차단하며 자신들만의 질서를 유지해왔다. 그 질서는 첫 번째 죄를 감추기 위해 두 번째 죄를 방치했고 두 번째 죄를 덮기 위해 진짜 괴물이 숨을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그 괴물은 바로 이 보건지소 지하 비밀실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치밀한 방식으로 사람의 피부를 벗겨내고 다시 조립해 자신의 영원한 작품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날 계단을 다시 올라오며 이위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들여다본 지하실의 풍경은 오래도록 그의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7개의 탱크 속에서 떠다니던 사람 피부, 그리고 석고 머리 위에서 그들을 가만히 내려다보던 얼굴 가죽들. 그곳이야말로 흑암리 사건의 중심이자 진짜 살인마의 전시관이었다. 두 피고인
두 개의 판결. 한 명은 무기징역, 한 명은 사형 흑암리 연쇄. 살인사건의 재판은 강원도 지방법원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정 풍경은 의외로 조용했다. 생중계도 없었고 방청석 출입 역시 엄격히 제한되었다. 사건의 잔혹성, 피해자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 모방 범죄 우려까지 고려해 법원이 부분 비공개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그날 형사 합의부 재판정 피고인석에는 두 남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왼쪽에는 산골 사냥꾼 손혜식, 오른쪽에는 흑암리 보건지소 의무사 유진화. 하나는 분노와 원한 끝에 사람을 죽인 남자, 다른 하나는 집착과 왜곡된 미학으로 수년간 사람을 도살한 남자였다. 재판장은 긴 판결 이유를 읽어 내려가기 전에 잠시 고개를 들고 피고인들을 바라봤다. 지금부터 피고인 손혜식, 피고인 유진화에 대한 선고를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죄질은 전혀 다른 결을 가지고 있으나 모두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시신을 훼손한 중대 범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방청석 앞줄에는 피해자 유족들이 앉아 있었다. 팔짱을 낀 채 눈을 감고 있는 노부부, 굳게 입을 다문 채 손을 떨고 있는 젊은 남자,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이미 눈가가 붉어진 중년 여성들, 각각은 이름도 얼굴도 다른 피해자들의 부모이자 형제자매들이었지만 법원이 보기엔 피해자 A의 유족, 피해자 B의 유족으로만 기록되는 사람들이다. 그들 가운데 가장 앞줄에는 흑암리 지적장애 청년 장민수, 가명의 부모가 앉아 있었다.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은 바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손혜식이었다. 검찰은 손혜식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질 때 사람들은 일단 피부를 벗겨 시신을 버린 살인범이라는 이미지로 그를 기억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리고 법정에서 진술과 증거가 하나둘씩 맞춰지면서 손혜식이 저지른 범죄의 양상은 연쇄 살인마와는 분명히 다른 결을 띠고 있음이 드러났다. 재판장은 그 점을 먼저 짚었다. 피고인 손혜식은 흑암리 마을에서 평생 사냥과 생계형 노동으로 살아온 인물입니다. 그러던 중 자신이 스승이라고 부르던 고인 손춘복이 지적장애 청년 장민수에게 밀쳐져 절벽 아래로 추락사한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재판정 안이 순간 술렁였다. 마을을 지배하던 업보라는 단어, 그리고 모두가 입을 다물어 버렸던 그날의 진실이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사고사로 덮었고 피고인은 그를 살인자임에도 처벌받지 않는 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분노와 원망, 그리고 마을 전체의 침묵 속에서 피고인은 왜곡된 방식으로 스스로 복수자를 자처하게 되었고 결국 장민수를 산속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스승의 방식과 자신이 보아온 끔찍한 범죄의 흔적을 모방하여 시신의 피부를 벗겼습니다. 판결문은 냉정했다.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어떤 심리로 범행을 준비했는지 하나하나 분석하면서도 마지막에 항상 같은 문장이 따라붙었다. 그러나 어떠한 사정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시신을 훼손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손혜식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렇게 말했었다. 피고인은 괴물이 아니라 괴물 같은 범죄 한복판에서 제대로 된 법과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실패한 인간입니다. 그는 단 한 명을 향한 뒤틀린 복수심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네 해를 숨어 살았습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그리고 그의 범행이 연쇄 살인과 결합되어 사건을 더 끔찍하게 만들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연쇄 살인마와 동일 선상에 놓을 수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부 역시 그 점을 고려했다.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피고인 손혜식의 범행은 극히 잔혹하며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다. 다만 피고인이 특정 피해자 한 명을 상대로 개인적 원한과 분노에서 비롯된 살인을 저지른 점, 이후 추가 범행을 이어가지 않은 점, 수사 단계와 재판 전반에 걸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사죄의 뜻을 반복한 점, 그리고 마을 공동체가 초기에 범죄를 은폐함으로써 왜곡된 사적 복수의 토양을 제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였다. 그리하여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과 같이 선고했다. 피고인 손혜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생애의 남은 전부를 구금 속에서 살아가며 자신의 행위와 그로 인해 파괴된 한 사람의 삶을 평생 되새길 의무가 있다. 선고가 내려진 순간 장민수의 어머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울음을 삼켰다. 그녀는 사형을 원했지만 동시에 재판 내내 손혜식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울먹이며 미안하다고 반복하던 모습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다. 그녀가 결국 내뱉은 말은 단 하나였다. 살아있든 죽든 평생 잊지 말고 사세요. 우리 아들 이름을. 손혜식의 선고가 끝나자 재판장의 시선이 오른쪽 피고인석으로 향했다. 유진화는 여전히 반듯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판결문이 읽히는 동안에도 그의 표정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에 대해 한 줄로 요약했다. 타인의 생명과 몸을 재료로 사용한 희대의 연쇄 살인범. 재판장은 긴 호흡으로 유진화의 범행을 정리했다. 피고인 유진화는 군의관 출신으로 해부와 수술, 조직 보존에 관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흑암리 보건지소 의무사로 부임한 이후 8년에 걸쳐 최소 7명의 여성을 상대로 약물을 이용한 납치, 감금, 성폭행, 고문, 그리고 피부를 벗기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재판정 안이 싸늘해졌다. 이미 수사 결과와 언론 보도로 어느 정도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법원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숨소리가 달라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반신 피부를 정교하게 분리하여 포르말린에 보존하고 지하 비밀실에 작품처럼 진열해 두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얼굴 가죽을 섞고 두상 위에 씌워 생전의 모습을 재현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읽고 난 뒤 재판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가 감정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단어 선택 자체가 조심스러웠기 때문이었다. 수집이라고 부르기에도 관상용이라고 부르기에도 모든 표현이 어딘가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가볍게 느껴졌다. 검찰은 최후 의견에서 이렇게 말했었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는 사람이 아니라 재료였습니다. 의학적 지식과 수술 도구를 이용하여 사람이 가진 가장 바깥의 에미를 뜯어내고 자신만의 지하 전시장에 영구 보존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닌 인간에 대한 철저한 물화, 우화와 파괴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를 인간으로 인정할 것인지, 법이 어디까지를 용납할 수 없는 악으로 규정할 것인지 묻는 사건입니다. 유진화의 변호인은 극도로 난처한 입장이었다. 피고인은 범행을 대부분 인정했고 오히려 그 과정과 원리를 마치 발표하듯 자세히 설명했다. 반성의 기색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피고인은 명백히 중증 정신병적 인격 이상을 보이며 자기 행위를 윤리적 법적 기준으로 평가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와의 단절과 치료이지 단순한 응징일 뿐인 사형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리적으로 왜곡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자신의 행위가 불법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그 불법성을 회피하고자
치밀하게 거짓 해명을 시도한 점 등을 볼 때 심신미약 또는 책임 능력의 중대한 저하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피해자 수가 다수에 이르는 점,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점, 피해자들이 겪었을 극심한 공포와 고통의 정도, 피부를 벗긴 뒤 이를 보존 전시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의식처럼 반복된 점, 검거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나 죄책감 대신 자신의 기술과 작품성을 강조한 점,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이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폭력의 한계를 넘어서 있다. 더 이상 교정 가능성 내에서 파악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할 경우 같은 범행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떠한 담보도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재판장은 천천히 선고 문장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유진화에 대하여 살인, 강간, 약취, 유인, 시체 송호회 등 각 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형법이 허용하는 최상한의 형벌인 사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의 존엄과 생명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을 의미하며 사회 전체가 더 이상 피고인과 함께 존재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만이 유일한 응답이다. 그 순간 방청석 어딘가에서 억눌러 왔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고, 누군가는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멍하니 재판장을 바라봤다. 유진화는 마지막까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판결을 들은 직후에도 그는 다만 조용히 입술을 움직이며 자신에게만 들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차피 시간은 누구에게나 사형 집행입니다. 나는 조금 빨리 갈 뿐이죠. 그 말에는 두려움도 분노도 후회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직 자기 정당화만이 남아 있었다. 선고가 끝난 뒤 재판정 밖으로 나오는 통로는 두 갈래로 나뉘었다. 한 갈래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냥꾼이 향하는 교도소의 길, 다른 한 갈래는 사형을 선고받은 연쇄 살인마가 향하는 독거사동과 최종 집행을 기다리는 길이었다. 손에 식은 인치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유족석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다. 울부짖으며 욕을 퍼붓는 사람도 있었고 말없이 등을 돌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는 끝내 죄송합니다 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못했다. 그에게 내려진 무기징역은 육체를 죽이지 않는 대신 평생 동안 죄책감 속에 자신을 갉아먹게 만드는 형벌이었다. 반면 유진화에게 있어 사형 선고는 일종의 사회로부터의 영구 삭제였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유족들의 얼굴조차 쳐다보지 않았다. 자신이 만든 인피 갤러리에는 병적으로 집착하면서도 자신이 파괴한 실제 인간들의 삶에는 끝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 점이야말로 재판부가 마지막까지 교화 가능성 없음을 강조한 이유였다. 흑암리 사건은 2명의 살인자와 2개의 판결이라는 결말로 법정에서는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강원 산골 마을 사람들과 피해자 유족들의 일상 속에서 사건은 여전히 진행형이었다. 유진화의 지하실에서 건져 올린 피부와 얼굴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고, 장민수의 부모에게 아들을 다시 안겨줄 수도 없었다. 법정은 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한 사람은 평생의 감옥에 가두고 또 한 사람은 영원히 사회에서 지워버리는 것. 그것이 흑암리 상홀에서 발견된 집단 매장지와 보건지소 지하의 인피 갤러리가 남긴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릴 수 있었던 유일한 답이었다.